이력을 좀 소개할 이력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전혀 하나도 없는 이런 걸 보냈어요. 네, 그래서 또 내가 승질이 잘 안 맞아서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이분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노동운동, 또 하나는 진보정당,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몸담았던 정당 이름을 내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국민승리 2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현재는 현재는 정의당 이렇게 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거나 모르거나 그런 정당들이죠.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양지를 이 대표하는 이대 정당에는 별로 속해 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부산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17대는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그 다음에 2009년 11월 29일 날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셨는데 낙선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욕을 많이 드셨죠. 왜냐하면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한명숙 후보가 하고 두 분 사이에 아주 격차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노회찬 후보에게 던져진 표가 별로 같다 그러고 당선되지도 못한 이런 얘기 때문에 야권으로부터 굉장히 원망을 많이 들으셨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2년 4월 달에 4.1 총선에서 이제 노원에서 출마하셔가지고 노원병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죠. 그랬는데 수업 시간에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소위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삼성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눈에 안 보이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에 대한 말하자면 비밀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박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거구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보궐선거를 통해서 만철수 의원이 지금 당선이 돼 계십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금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상도 을이셨나요? 상도 어디였죠? 죄송합니다. 동작을 출마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나경원 의원한테 낙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직 의원으로 이렇게 계시고 이분의 별명은 국방내입니다. 그럼 이따가 이제 앞에 서시면 여러분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건데 별칭은 이제 토론의 달인이라고 불립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 제일 잘하시는 게 어떤 그 상황이 왔을 때 그거에 빗대서 그거를 아주 단순하게 쉽게 비유해서 빗대는 데 대한민국 최고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제가 아주 감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일 많이 여러분 눈에 띄는 활동이 아마 제가 보기에 노유진의 정치 카페죠.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는 노유진이 노유진이라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르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전문용어로 부르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의 3대 이빨이라고 세 분이 모여서 아주 명쾌한 정치 평론을 좀 해주고 계시죠. 자, 노회찬 의원을 모셔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같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회찬입니다. 네, 오늘 먼저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0주년,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뭐 자주 섭니다만은 이번 강연은 저로서도 상당히 이렇게 관심과 또 애정이 많았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보면은 어떤 이유나 계기에서든 자신과 이렇게 공통점이 많으면 굉장히 가까운 느낌을 갖기 마련인데, 저도 정형외과 출신이다 보니까 뭐 수십 년 전에 나온 대학교의 학과가 특히 저처럼 뭐 그걸 학문을 계속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딱 그 정형외과 30주년 기념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한 어떤 동질감 내지 가까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반갑고 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물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사실은 정치 외교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는 회의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의문을 가진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좀 정치가 아니었거든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면 바로 이렇게 잡혀가기 수인 소위 말하는 독재 시대였습니다. 이른바 유신 독재라고 하는 제4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요즘에 이제 김건 조치와 관련된 재심 재판에서 이 무죄로 막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 헌법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그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그런 이제 현재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정치를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정치는 독재 정권의 정치와, 그리고 그 앞에서 절절 기고 있는, 그 당시에는 사쿠라 야당이라고 그랬는데 의용 야당이죠. 야당은 야당인데 집권당의 눈치를 보고 거기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설설 기는, 그리고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 같은 정치인들은 감옥을 들락거리고 있거나 집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정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정치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뭐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막 농담으로다가 한국에,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좀 치기 어린 그런 얘기로다가, 정치학이 필요한 게 아니다. 북한을 연구하려면은 종교학이면 되고, 그리고 남한을 연구하려면은 생물학이면 된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주로 이제 YSDJ 두 사람의 문제가 나중에 정치의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차라리 생물학을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자조적인 평가도 했습니다만, 오늘에 와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정치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아마 여기 교수님들은,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그 중국에 가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비난하는 혹은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에는 1994년 YS 정권,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았었던 해였습니다. 그때 베이징으로 출장을 갔던 이건희 회장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날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한국 정치 전반에 걸쳐서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발언 중에 유명했던 발언이, 한국의 경제는 이류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류다. 한국의 행정은 삼류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사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정치 전반이 낙후해 있다라는 얘기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과 이렇게 의견이 일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분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이렇게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발언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제일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 것이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만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 발언이 청와대만을 가리킨 건 아니지만은 청와대가 정치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한국 정치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것도 대통령인 것이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비판을 그냥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청와대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청와대가 몹시 화가 났다는 소식이 당연히 베이징으로 전해졌을 테고 그래서 예정된 날에 이건희 회장이 입국을 못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은 그런 얘기하고도 당당히 입국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만큼 힘이 셌던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입국을 바로 못하고 좀 파문이 잠잠해질 때 며칠 기다렸다가 입국했던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러한 평가가 한국 정치가 한국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낙후해 있다. 라는 이 진단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걔네가 다른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에 따르면 정치는 어느 나라를 가든 다소 부패했고 그리고 겉으로는 대인능력을 내세우지만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경우들이 더 자주 있고 그리고 가장 이 저열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어떤 모습이 있는 대로 드러나는 게 정치 현장 아니냐. 그것은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어느 나라든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한국 정치만의 독특한 문제라고 보지 말고 이것은 어디나 정치라는 영역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간주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의견도 그렇게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제가 뭐 황희정성이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일반론으로서 성립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한국 정치의 오늘의 모습을 어느 나라든 벌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그걸 합리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입증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 말에 OECD가 이렇게 돈을 꽤 들여서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2014 무슨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올 초에 이렇게 낸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OECD 가입 국가에 대해서 각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 정부를 즉 OECD에 가입한 나라 각국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 정부를 어느 만큼 신뢰하느냐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밑에서 두 번째 나라로 나왔습니다. 24.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OECD 평균은 우리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4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 나라들 중에 가장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부는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는 무려 84%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는 어느 나라 국민이든 다 자기 나라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해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신 한국 정부 신뢰하냐라고 한국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래 나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겨우 24%에 불과한데 웬만한 OECD 가입 국가들은 그 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이 혹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숫자가 그래도 우리는 정부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몇 배나 되는 나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오늘 제가 던지는 화두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를 정치라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 그냥 덮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비슷한 얘기, 이거는 꼭 정부라고 해서 행정부만을 가리키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공공분야 전반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위임된 모든 곳은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 어떤 권력이 선거에서 위임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위임되든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여기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대사로 와 있다가 뭐 최근까지 와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독일에서 온 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분을 어떤 이제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좀 강연을 이제 초청을 제가 한 바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가 첫 부임지인 대사로서 첫 부임지인 외교관이었는데 원래 출신이 이제 독일 검찰 출신. 독일에서 검사를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외교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한국에 와 있는 독일 대사의 얘기가 한국으로 부임한다고 대사 부임한다고 하니까 독일에서 다양한 송별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과거 검사 동료들이 해준 송별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한국에 간다니까 다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니까 이제 부러워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자기들끼리 나누는데 거기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자기들은 가라고 해도 안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뭔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가끔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한국은 검찰이 뭘 발표해도 국민들이 거의 안 믿더라. 그리고 한국에서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검찰과 연관된 검찰의 발표를 국민들이 안 믿고 반발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사건마다 특검 얘기 나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좀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도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독일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독일은 어떠냐? 그분 얘기가 독일은 검찰이 발표하면은 뭐 일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위공직자와 연관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발표를 하면은 거의 다 믿습니다. 안 믿는 경우는 한 10년에 한 건 정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경우는. 그러니까 검찰이 발표는 그냥 워낙 검찰의 발표가 그간의 과정에서 정확하고 공정하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그냥 검찰이 발표를 믿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권력형 비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발표하면 웬만하면 안 믿습니다. 야당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여당도 안 믿습니다. 당사자 말고는 다 안 믿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못 믿고 사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못 믿고 사는 것이 괜찮은 거냐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도 좋으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한국의 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오늘은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아까 이건희 회장의 어떤 평가나 그건 뭐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겠지만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OECD 조사도 뭐 그렇게 조작된 엉터리 조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아직까지 정치가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 문화라거나 또는 경제라거나 심지어는 뭐 스포츠라거나 이런 데 비해서도 수준이 좀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데 왜 낮으며 이걸 높일 방법은 없느냐라는 게 우리의 문제의식입니다. 왜 낮으냐? 높일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저는 이 낮은 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진단을 갖다가 해보았습니다. 저희 진단은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눠집니다. 그 하나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겁니다. 하드웨어라는 건 이제 정치의 제도, 시스템, 뭐 정당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라면은 소프트웨어는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 내용, 뭐 이런 신념, 뭐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해서 콘텐츠, 뭐 정책으로 자주 표현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본다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양면에 걸쳐서 좀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진단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뒷강의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데 저도 아주 잘 알고
또 가까이 지냈던 그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께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요새 대표적인 개헌론자. 사실 그분은 갑자기 이렇게 정량적 발상에서 개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굉장히 어찌 보면 지금 정치인 중에 가장 좀 신념을 갖고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개헌의 필요성을 설파해온 분입니다. 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개헌론 같은 것들도 그 문제의식의 근원 출발점에는 뭐냐면은 한국 지금 정치에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문제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푸는 첫 단추를 개헌으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개헌 중에서도 권력구조의 개편으로부터 풀어가야 가장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진단과 해법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게 제가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하드웨어부터 손대자라는 어떤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과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그 권력구조의 개편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가장 우선이 순서상 가장 그거부터 해야 되는 첫 단추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권력 개헌론이 다 이렇게 개헌론에는 뭐 몇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정치권 내부 여의도에서 나오는 개헌론은 대부분이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의도를 벗어나서 종로나 뭐 이렇게 시민단체가 있는 무슨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기본권 강화를 위한 뭐 개헌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정치권에서 주된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으로 집중되어 있고 권력구조 개편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원 집정제로 가자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이제 임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선 문제를 갖다가 푸는 4년 중임제, 지금 5년 단임제죠. 4년 중임제로 하자. 이게 그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이원 집정제도 뭐 다양한 독일식, 프랑스식, 심지어는 요즘에 오스트리아식 해서 웬만하면 우리 일식, 중식 하듯이 웬만한 나라마다의 식은 다 붙어 있습니다. 왜 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고쳐야 된다라는 주장. 이 주장은 한국 현대 정치의 지금 민주주의의 문제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여기 뭐 우리 정의가 교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한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에 비해서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더 많은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보장받은 것 이상의 권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게 어떤 게 있느냐? 뭐 예를 들면은 책임 총리제 같은 겁니다. 책임 총리제. 헌법에는 분명히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 그 국무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장관이라거나 그 흔히 얘기하는 장관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면은 그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 그래서 사실 임명하는 과정에 국무총리의 어떤 의지도 반영이 일정하게는 되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헌법상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상 채택하고 있는 이 국무위원 제청권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현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다 사건이 났습니다. 시도는 몇 번 됐습니다. 옛날에 뭐 이해창 총리 때나 또는 이 고건 총리나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실현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단골 대통령 선거 때 단골 공약입니다. 왜 실현은 안 됐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주지 않아서 실현은 안 된 건데 정작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또 이 문제를 잘 아니까 다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우리 정홍원 총리, 현재 총리죠.
이분이 인수위 시절에 그 앞서서 지명된 사람이 이렇게 낙마를 하고 국무총리 지명됐을 때 지명되자마자 첫 기자회견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제를 갖다 실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것 이상의 대통령 권력 행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도 많고 그걸 줄이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대통령 권력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고 줄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줄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결정적인 문제냐?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위태로운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사 대통령의 권한이 현재 법률, 헌법과 법률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제대로 독립되어 있거나 입법부가 제대로 살아 움직이게 되면은 그런 헌법상 어떤 그런 이제 부여받은 어떤 임무대로 원래 우리 헌법이 설계됐던 그 정신대로 입법부가 견제하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둔 채 대통령 권한만 좀 쪼갠다고 해서 과연 뭐가 나아질까라는 사실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중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중임제. 쟤네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4년 중임제도 5년 단임제라는 현재의 이제 한 번만 하는 대통령 선거 이 제도가 87년 6월 항쟁 마지막으로 헌법을 고쳤던 우리 헌법이 9번 바뀌었는데 마지막으로 헌법을 고쳤던 87년 당시의 정치 상황을 반영한 즉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봐서 그래 골치 아프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자 그 중에 유력한 몇 사람에게는 그래도 한 번씩은 기회가 가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만 하는 걸로 하고 5년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담화의 산물인 건 사실입니다. 또 뭐 부정할 수 없는 예술 배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4 곱하기 2 즉 4년 2번 하는 걸로 바꾸면은 뭐가 달라지느냐는 어떤 분들은 5년에 한 번씩 하면은 마지막 1년은 거의 대통령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4년만 하고 1년은 완전 레임덕이니까 차라리 2번 하게 하죠. 그럼 2번 하면은 어느 누구도 2번 이상은 못할 텐데 2번 하면 8년 차의 그 해는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4년에서 2번 하니까 중간에 선거를 한번 중간 선거 기구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선거를 하기 위한 1년도 사실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선거를 의식하고 선거를 겨냥한 국정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점에서 불안정성은 또 높은 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이죠. 그런 까지 감안하자면 도대체 뭐가 낫고 뭐가 달라지느냐. 결국에 되게 이제 4년 중임제라면 기본이 8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문제 있는 사람이 중간에 한번 제거될 뿐이지 웬만하면 8년은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임기가 연장되는 것 말고 뭐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무슨 큰 해악을 미치는 건 아닐지라도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될 정도로 우리는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사실은 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개헌할 거냐 말 거냐 양자택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게 더 우선순위고 그리고 헌법만 고쳐도 되느냐 다른 거는 손볼 게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지 개헌 all or nothing으로 문제를 보자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개헌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 곱하기 2년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고 또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쥐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킬 필요도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고쳐야 될 사안이냐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워낙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산시키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냐? 과연 그러냐? 왜냐하면 그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원 집중제 같은 경우는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냐면은 주로 있는 그 국무총리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국무총리가 사실상 다른 나라 의원내각제 수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외교나 국방 또는 국가의 상징 정도로 뒤로 물러서는, 그래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실권자는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지금은 권위와 카리스마와 국가 수반이라는 명예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면, 이제 이거는 내용과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두 사람에게 분산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두 사람이 나눠 가지면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하느냐, 이제 그런 또 의문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 의문. 그 강력해진 그런 국무총리 수상이 전액을 또 휘두를 수도 있는 구조거든. 그리고 그러면 그 강력해진 국무총리, 이원 집중제 하에 국무총리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결국에는 국회에 있는, 그건 국회에서 선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총선을 통해서 1당과 2당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다수당의 대표가 이제 총리를 역임하는 방식이 될 텐데, 결국에는 그 총리는 개인 자연으로는 한 사람일지 몰라도 실은 그 총리가 속한 당이 그 권력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당이 갖는 권력은 괜찮느냐라는 거예요. 괜찮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굉장히 파헤쳐 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권력이 분산된다고 할 때 꼭 우리의 상상력을 대통령의 권력이 국무총리에게 가는 것만 상상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간혹 우리가 이제 특히나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새 정부가 이렇게 구성될 때마다 여러분들 제일 구경 많이 하는 게 인사청문회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그냥 저 사람 드디어 장관 됐구나, 총리 됐구나 이런데 며칠 안 가서 그냥 난도질 당해서 낙마하고 이러고 우리 무수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거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야, 우리나라에서 저런 자리까지 가려면 대충 위장체분 일단 기본이고 뭐 필수 항목이 굉장히 많구나 뭐 이런 자조적인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이제 많이 이제 벌어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좀 살살해라, 이러다 대통령 해먹겠냐, 대통령 인사권도 보장 좀 존중해야지, 이런 또 반론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이 제왕적 권력이다 얘기하고, 그래서 떼어서 국무총리한테 좀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그 대통령의 권력 중에서 제일 센 권력이 인사권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오바마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 사실 뭐 최대 세계 강국이야 미국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직무 수행과 연관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정도 권력을 많이 갖고 있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자리가 우리나라는 57개가 그렇습니다. 57개. 미국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대략 600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기가 인사청문회나 골치 아픈 과정을 거치는 600개의 자리 중에서 그 중에서 550여 개는 한국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마는 겁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57개 중에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전혀 임명 못하는 자리는 20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머지는 인사청문회만 거칠 뿐. 즉 여론재판만 한번 받지 견딜 만큼 견디면은 문제 있어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나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표결을 안 하는 자리가 그 중에 그 4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문제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이 어디로 갔습니까? 국회로 간 겁니다. 국회로. 사실은 우리나라에게 오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있죠. 그런 사람들 미국에서는 청문회 대상입니다. 하루 종일 청문회 하루 종일. 재산이니 뭐니 이런 거는 그 전에 몇 달 전에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서 역할과 한반도 이 군사 상황에 대한 그런 어떤 식견과 노선을 갖다가 점검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합참의장 정도, 형식적으로 육참 총장 정도 합니까? 그것도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 정도에서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내는 주한 미사일과 같은 사람은 1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권력 분산의 또 하나의 그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때 국회에 있을 때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LA 주변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도시인데요. 그 카운티라는 게 우리로 치면 시, 군, 구할 때 군입니다. 군 땅이 이제 LA 외곽에 있는 군 땅인데 여기를 왜 갔느냐? 미국에는 어떤 법률이 있는가 하면 그게 다문화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특정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해당 지역의 10%가 넘으면 그 언어로 그 문자로 공문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투표를 한다. 그러면 특정 언어를 영어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그 지역의 10% 이상 되면은 그 언어, 그 문자로다가 투표용지와 선거 공보물을 작성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가 미국 전역에서 한국 사람이 10%를 인구 구성에서 한국 사람의 구성이 10%를 초과하는 유일한 곳이 오렌지 카운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법률에 따라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로 된 투표용지, 미국에서 선거를 하는데 한글로 된 투표용지, 한글로 된 선거 공보물 이런 것이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미국 간 김에 그 길을 이제 그쪽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그 투표용지를 봤습니다. 한글로 된 거. 감개무량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사실 더 놀라버렸는데 나중에 제가 더 놀라운 것은 한글로 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투표용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네. 투표용지가 신문 전면만 하고 있어요. 투표용지가. 그거 왜 투표용지가 크느냐? 제가 세워봤습니다. 미국의 유권자가 그 선거에서 이거를 도장을 몇 개 찍느냐. 물론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인주를 찍는 건 아니지만 사인을 하는 건데 몇 개를 찍어야 되느냐. 우리나라 선거 중에서 표 가장 많이 찍는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지방선거죠. 몇 표입니까? 예. 원래, 사람은 6명. 그 다음에 정당도 있죠. 교육감 선거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교육감 교육위원이 6표에서 교육감 교육위원이 포함돼서 8표를 행사했는데, 교육위원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6표 플러스 교육감에서 7표를 행사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머리가 복잡하죠. 어떻게 7명을 다, 내가 찍은 7명을 다 외운다는 것도, 외우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적어서 가기는 귀찮고, 그게 우리나라 선거죠. 우리나라 선거인데, 미국은 제가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 선거. 세워봤는데, 47개입니다. 미국 사람은 보통 투표 한 번 할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통 한 50개 정도 찍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대개 보면은 또 미국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은 이제 투표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월마트라거나 이런 이제 대형마트 이런 데도 이제 투표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기간이 하루가 아니라 여러 사전 투표도 할 수 있고 여러 날 또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보통 보면은 아주머니들이 들어가면은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거의 다 읽고 찍어야 되니까.
거의 1시간을 해서 찍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 제가 보면은 스스로를 대견하게 되고 내가 진짜 수고했다. 스스로를 굉장히 이렇게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거죠, 사실은. 그 투표용지를 보니까 47개 중에서 한 30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찍는. 보안관도 있고, 무슨 소방대장도 있고, 심지어는 시위생국장인가도 있고, 순회 판사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없는 직함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나 시장이 바로 임명해버리고 끝나는 자리를 미국에서는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주고 국민들이 선택하라 이거예요. 국민들이 정해라 이거예요. 권력이 분산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들에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10몇 개는 뭐냐면 다 법안들이 정책들. 이번에 소방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 찬성하냐? 뭐 이런 겁니다. 이민법을 개정하는데 이런 건 어떠냐? 그게 주로 보면 주의회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정책 결정하라고 국회의원들 뽑았잖아요. 주의회 의원들 뽑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위임해서 정하기도 하지만, 몹시 중요한 일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직접 묻겠다. 이게 권력의 분산입니다.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 국민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국민들에게 또는 의원들에게 줬다라는 거죠. 저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력을 분산시켜서 어디로 가느냐를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또 한 명의 어떤 대통령 골치 아프니까 또 한 명 당이 뽑는, 사실은 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국회의원들이 뽑는 국무총리에게 주자라는 이 견해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왜? 자신들의 권한이 몹시 강해지니까.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닌데 그 대통령 때문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눈치 봐야 되고 다음 문제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한번 뽑힌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근데 내가 뽑는 과정에서 나하고 이렇게 커넥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이제 뭐 국무총리를 뽑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포장은 권력 분산의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명분은 권력 분산을 내걸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권력은 국회의원에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방식을 과연 우리가 권력 분산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마냥 좋은 것으로만 볼 수 있느냐, 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민주주의 질을 더 제고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이 개선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왜 주장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느냐, 이런 사실을 의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뭐 나중에 가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 문제까지도 가게 됩니다만은 현행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또 권력 구조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도 인사권을 인사청문회,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시작된 지 지금 1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년밖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아주 적은 폭의 견제나마 시작된 지 15년밖에 안 됐고 조금씩 이렇게 그 인사청문회 대상이 늘어가고 있는 사실 그런 상황.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 600명하고는 그 미국 의회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통과하게 되는 게 600명이지 미국 법률에 따르면은 그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원래 자리는 한 15,000명 정도. 15,000명.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조사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리고 매번 거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약 600여 개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권력의 분산과 관련해서 좀 더 넓은 사고가 필요하다. 그냥 어느 나라식, 프랑스식, 오스트리아식 하는 그런 아주 좁은 범위에 제한된 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계속 간과하고 있는 엄청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국회의 문제입니다. 국회의 문제. 지금 이제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와 관련된 겁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 왜냐면은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줄인다 하더라도 국회가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과 똑같다 하더라도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민의를 수렴하고 또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잘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현재의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다 준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24%밖에 안 되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높습니까? 정당에 대한 신뢰는 높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많은 기득권 집단이 어디냐라고 바로 얼마 전에 그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일본의 정당입니다. 저도 얼굴이 확인돼요. 가장 문제 많은 집단 근처에 제가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정당. 그럼 왜 이렇게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으냐라는 겁니다. 불신이 높구나.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게 제일 처음에 의문을, 지금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만 처음에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은 저는 사실 싸우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주먹질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옳은지 또 제가 옳다고 믿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려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반 우리 유권자들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싸우지 말라 얘기입니다. 제발 싸우지 마라. 처음엔 저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아니 나는 옳은 걸 위해 싸우는 사람인데 왜 싸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가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게 됐냐. 그분들이 볼 때는 정치인들이 하는 싸움, 특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싸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라는 건 결국 정당 간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들이 국민을 위한 싸움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굴 위한 싸움이냐? 정치인들을 위한 싸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 관심이 없어요. 왜? 누가 이기든 이긴 쪽 정치인들을 이 승자가 되는 싸움일 테니까. 어느 쪽이 이기든 국민이 승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의 어떤 살림살이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거라면은 그 싸움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어느 한쪽을 응원할 거 아니겠어요? 저게 이기면 내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 정당이든 그 국회의원이든 그 정치인이든 정치 집단이든 그쪽으로 응원할 텐데 어느 쪽이 이기든 내 삶은 변화가 없다. 저거는 저 싸움은, 저 요란스러운 저 싸움은 자기들을 위한 싸움이다. 특히 화가 나는 것은 그 싸움을 내가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싸우지 마라. 그 얘기는 싸우지 말고 정신 차려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해다오. 이 얘기입니다. 당신들을 이해관계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일해다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사람들, 국회의원 중에 뭐 보결로 이렇게 뭐 돈 주고 입학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돈 내고 뭐 비례대표 된 사람 요즘에는 거의 없겠지만은 왜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을 못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뽑을 때는 언제고 뽑아놓고는 왜 안 믿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한 번 그럴 수는 있는데 왜 4년마다 그러냐. 4년마다 한 번 잘못 뽑을 수는 있지만은 계속 잘못 뽑으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실을 보면은 그것도 저는 제가 2004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해에 굉장히 그 문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제 좀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이 그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라크 파병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 한 60% 내지 70%가 이라크 파병 그거 왜 해? 별로 우리한테 직접 이득도 없는데 반대였습니다.
근데 국회 안에서 이란급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은 약 한 40% 정도. 국민은 70%가 반대하는데 그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40%가 반대해요. 이게 더 심하게 벌어진 게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 바꿔야 되느냐. 여론조사를 하면 그 비정규직 차별 그거 철폐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여론조사는 70%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통과시키자라고 서명하라고 돌리면은 30%도 서명을 안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선거제도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다 정확히 반영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정선거했느냐?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선거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결함이